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책을 화두로 얘기 좀 나눠볼까 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들 물어봅니다. 한때 2억 가까이 갈 듯 하다가 주춤해서 1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요즘은 다시 1억 3천까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불같이 올라갔던 그 시절과는 좀 다른 횡보 장세, 지리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상투 잡았다고 하죠. 1억 6천, 1억 7천 가까이에 들어갔던 분들 중에선 이거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요즘 주식시장 불장이고 부동산도 상당히 호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걸로 포트를 바꿔볼까? 그 고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쪽 축에서는요. 교수님 이거 1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비싸서 안 했는데 이젠 1억 7, 8천에서 그 근처까지 갔다가 1억 3천까지 떨어졌으니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요.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짧은 순간 안에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인데 어떻게 하면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도서 하나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나탈리 브루넬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다른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책들 중에서 제가 강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투자라는 것은 의외로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게임일 듯 하지만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성장 배경과 지극히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탈리 브루넬이라는 이 저널리스트는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인인데 본인들이 처음에 폴란드 공산권 국가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됐는데 중간에 굉장히 큰 개인적인 경험을 합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송두리째 날리고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이 나탈리 브루넬은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봤고요. 온 가족들이 진짜 근검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읽어서 드디어 가게를 장만했고 뭔가 제대로 해볼 텀이 됐는데 그 순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걸 날리는 그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 도대체 화폐 가치가 추락한다는 것,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부조리함 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개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경제적인 위상이 이렇게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면요. 뭘 알게 되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돈이 정말 다는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개런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나탈리 브루넬은요, 이거 그냥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게 이 책이 중요한 대목으로 느껴지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산다면 한평생 열심히 살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시키는 일 안 한 거 없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아직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냐? 그 소리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선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 당연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급전직하 경제적 위상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왠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느끼는 것들이 솔직히 불편하지만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탈리 브루넬이 울부짖었던 그 경제적인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이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에 기존에 투자했다가 주춤해서 비트코인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이제라도 비트코인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어떤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설명해 주는 책이 필요했었냐 하면
바로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화폐의 역사, 화폐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인 방식으로 화폐의 미래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런 논의하는 것도 공부하는 재미, 찰진 재미들이 있는 책들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할 때 이 나탈리 브루넬의 시각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뭔가 공부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외계어의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전 아직도 솔직히 블록체인이 뭔지 100% 이해가 안 가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고요.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전자지갑은 뭐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뭐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뭔가 새로운 현상, 새로운 기술적인 용어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이해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기술 용어가 난무하거나 신조어가 난무해서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경제 지식이 좀 일천해서 잘 읽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 분야의 정통한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오히려 저널리스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제해서 풀어낸 책을 읽으시는 걸 제가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분야의 정통한 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딥다이브해서 그걸 파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말을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데 어쩔 수 없이 점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 기초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알겠지라는 암묵지들이 자꾸 형성이 더 많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이게 뭐냐 하면요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도 그냥 훅 가서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뭔가 내가 맥락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뭔가 여기서 이걸로 어떻게 되지? 책장을 넘길 때 수월하게 잘 안 넘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뭔가 알 수 없는 현상,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그리고 우리에게 복잡다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중학생 논조로, 즉 신문이 늘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논조로 집필해야 된다,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널리스트들입니다. 따라서 이 나탈리 브루넬은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경제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이란 이걸 설명하는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관점을 복잡다기하고 현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널리스트 특유의 쉽고 간결한 문장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경험들을 빗대어서 설명해주는 어투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진짜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도 내가 좀 이해를 해보는 걸 시작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 책의 저자만큼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만 요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제적 담론의 대상을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접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서는 이 경제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보수 쪽에서는 이 경제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특정 진영의 프레임으로 그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도서들 또 그런 진영의 의견을 대표하는 도서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진영의 의견이 잘 정리됐으면 그 진영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 진영 사람들은 아 저쪽에서 저렇게 경제를 해석하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저는요 가족들과 투자도 잘하고 그리고 좀 더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데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의 도서가 무엇보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 나탈리 브루넬이라는 사람은요
이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도 필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교역하고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큰 터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조금 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형태의 노선을 지향하는 시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산주의 체제에서 본인들이 받았던 피해,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장 극단에 서 있는 자유진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 와서 양쪽을 다 같이 체험했던 아주 독특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도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거듭나서는 공산주의적인 또는 자본주의 극단에 있는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각각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이 사람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했던 여러 문구들 중에서는 이 한 문장이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맥락을 정말 잘 짚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앞부분은요,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아주 통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왜 비트코인이 필요했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태동하는 배경이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뒷부분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될지 개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어떤 관점에서 관심을 둬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구분돼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책 앞부분에서 이 저자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가장 뭐랄까요?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책에는요, 부의 불평등이 왜 자꾸 심화되는 것인가? 왜 부자는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 관점에서 사실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조치가 바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가장 선결해서 진행하는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큰 금융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망했을 때는 이거 뒷수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고도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다음 바로 있을 선거에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그 권한을 가진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데 좀 더 치중된 방법론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화폐를 새로 찍어낸 것들, 좀 더 그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돈을 더 많이 풀면 상대적으로 실물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찍어낸 돈이 공정하게 분배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 그 화폐 가치가 같은 비율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를 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와서 봤더니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만히 봤더니 중앙은행에서 새로 찍어낸 돈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로 분배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 시스템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담보 가치를 잔뜩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쉽게 가서 내 돈을 왕창 빌리려고요 했을 때도 고객님 죄송하지만 담보 물건이 필요한데 제가 빌딩도 몇 개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잔뜩 돈을 빌려드릴 수도 있죠. 특히 요즘과 같은 제로금리 때는 더더욱 저희가 싸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자산가들에게 이렇게 신규 유포되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더 활용하기 쉽게끔 그쪽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공신력 있는 회사들, 즉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처럼 신분이 개런티돼서 신용등급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 공급된 유동성이 더 많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급박하게 터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대로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돈을 더 살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이 결국은 일부 공신력 있는 크레딧,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에게 더 상대적으로 많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실물 자산이나 각종 투자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결국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게 전개돼 오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으로만 생활해야 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과정에서 유동성은 더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더 빡빡해지다 보니 결국 돈 모으기도 더 어려워지는 시스템이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인이 목격했던 일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터졌을 때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이런 행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해왔는데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렇게 부동산 시장 미국 기준입니다. 화랑으로 타올랐을 때 그 화랑으로 타오른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이득은 각자 개인이 다 가져가고 특히 글로벌 탑티어의 금융회사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작 국가 차원에서 큰 손실이 생기니까 그 손실은 누가 떠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유동성을 더 추가로 공급하면서 그리고 제로금리까지 전개되는 그 상황을 다 같이 공동으로 그 손실은 부담하게 됐는데 그 부담하게 된 손실로 인한 이득은 또 특정인들이 사유해가는 그런 흐름들을 한 문장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런 식의 얘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화폐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신규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세금을 징수해 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새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 모두 살아봤던 저널리스트가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저자는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던 시절에 공산주의 국가가 보였던 횡포, 공권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살았을 때는요, 독재 국가나 또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국가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일부 강탈해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정부가 자본 통제를 실시하거나 실제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아니 내가 평생 벌었던 돈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공산국가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바로 이러한
굉장히 불안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다 보니 유동성만 공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깨진 시스템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해법은 비트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 2,100만 개밖에 발행을 못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제한된 공급 상황이 확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그 중요한 답이고, 또 본인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계좌 통제라든가 계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어느 순간 훼손될 수 있을 때,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내 전자지갑에 이것을 옮겨만 놓으면 어느 국가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통제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 뭐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뭔가 크게 국가 시스템이 불안전했을 때도 적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드는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히 가져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저자의 힘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금이에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해외에서 뭔가 송금하거나 특히 본인들의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불안전한 국가들일수록, 그 안에 시장 참여자일수록 차라리 달러 없으면 우리나라 화폐 대신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주세요 라는 소리가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임을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도 저자는 난 좀 달리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책에 넣어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그러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대안 아니냐,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또 비트코인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렇지 않다.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만큼 보안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촘촘한 설명과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목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내 자산을 어느 국가 공권력에 의존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재산이 대부분 달러로 돼 있거나 원화로 돼 있으면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중앙은행 또는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에 의존해서 그 화폐 가치가 유지 관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100% 자기 주권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완벽히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자기 주권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수단이 비트코인이라고 이 사람은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이 앞으로 더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쓰임과 관심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 책에서는요, 변동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깊이감 있는 성찰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걱정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서민 또는 중산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애들이 살아갈 시대, 우리 애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미래 세대의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설명할 화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책 후반에 교육의 관점에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탈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나의 가계도 신경 써야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을 가진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제가 쭉 옆에서 지켜보고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은요, 다년간 관찰한 제 개인적인 성찰 또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가 쉽게 설명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집필한 저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여나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한 30%
30% 빠졌다가 다시 떡상한 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단기 조정 아니냐, 이러다가 또 다시 3억 되고 4억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산 것도 나중에 후회될 텐데, 아 내가 8천만 원에 안 산 것도 후회했는데 3천만 원에 안 산 것도 후회했는데 라는 분들은 꼭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시고요. 우리가 후회를 안 하려면 알았는데 내가 안 했다. 이게 또 중요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고 난해한 용어도 많고 현학적인, 그리고 너무 먼 미래를 환타지 소설처럼 그려서 잘 와닿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아주 이지고잉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